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결혼한 지는 벌써 7년이나 지났고 4살짜리 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로 하기에도 끔찍한 일을 겪어서 그 이야기를 사연으로 한번 보내보려고 해요. 정말 사람이 어디까지 악마가 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남은 인생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당했던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저와 같은 처지에 있으신 분들은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누구라도 남편이라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일단 오늘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현재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어릴 적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이 두 분 모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린 저를 할머니 집에 맡겨두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중앙선 넘어오는 커다란 트럭과 사고가 나는 바람에 현장에서 사망하셨거든요. 너무 어릴 때 일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큰 충격이어서 그런지 그때의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정말 불행 중 다행히도 그 사고 이후 저는 할머니 댁에서 지낼 수 있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항상 저를 보면 우리 강아지 하시면서 그저 사랑으로 키워주셨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고 간 유산도 있었고 애초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단지 부모님이 없을 뿐이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고 웬만한 애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학창시절 제 친구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고모네 집으로 놀러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할아버지가 지병과 노안으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제가 시집가기 전까지는 쭉 할머니랑 둘이서 같이 살았어요. 아빠가 일찍 세상 떠나고 고모는 결혼해서 외국 나가서 살고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신 뒤에는 할머니에겐 제가 유일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죠. 사실 저도 똑같았고요. 대학도 충분히 서울로 갈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집 근처 대학으로 진학했는데 취업도 서울에 있는 기업에 지원해 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랑 떨어져 사는 것이 싫어서 시집가기 전까지는 계속 할머니랑 살았습니다. 7년 전에 제가 결혼해서 남편이랑 둘이 살게 된 이후로 혼자 남겨진 할머니는 많이 외로워하셨고 제가 자주 찾아뵙긴 했지만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까지 시집가고 할머니 혼자 남았더니 많이 힘들어하시는 바람에 건강까지 걱정이 될 정도였죠. 일본에 사는 고모가 한국을 자주 들어와서 할머니를 보살폈고 아예 한동안 일본으로 모셔가기도 했었는데 할머니는 외국이 답답하고 싫다면서 싫어하셨어요. 사실 할머니가 제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고모가 아니라 제가 모시고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한 번은 우리랑 같이 살자고 해본 적도 있는데 단칼에 거절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너는 이제 신혼이고 젊은 사람들이 한참 즐겁게 살아야 하는데 왜 늙은이랑 같이 살라고 하냐면서 됐다고 하셨어요. 이제 와서 솔직히 말을 하자면 저도 시댁 눈치 보고 남편한테 좀 미안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살자고 말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연세가 80이 진작에 넘으셨고 해가 갈수록 기력도 예전 같지 않으셔서 한 번씩 뵈러 갈 때마다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아이가 태어나고 사는 것이 바쁘다 보니 예전보다 할머니 뵈러 가는 날이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이 낳는 모습도 옆에서 다 지켜보셨고 손녀딸 대학 가는 것까지 두 눈으로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작년에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갖고 계시던 재산 중에 사시던 집과 선산을 포함해서 대부분은 고모에게 돌아갔고 특별히 제게도 시골에 땅 하나와 월세 잘 나오는 1층 상가 한 동을 지목해서 남겨주고 가셨어요. 할머니 유산의 3분의 2 정도는 고모 앞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남편이랑 아이 키우며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것만 해도 사실 엄청 큰 재산이었죠. 돈만 생각하면 더 갖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저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부쩍 저를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필 그때 너무 회사도 바쁘고 마침 아이도 아파서 병원 다니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제가 할머니를 잘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돌아가실 때 옆에서 마지막을 지켜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송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제게는 아직 고모가 남아 있었지만 어차피 외국에 나가 사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서 가족이 전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의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제게 힘이 많이 되어줬고 역시 어린아이가 있으니 저도 힘든 건 뒤로하고 빨리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시댁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이후로도 시댁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역시 제가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있었죠. 하도 반대가 심하고 시어머니는 결혼하려거든 눈에 흙이 들어가고 나서 하라며 거의 머리 싸매고 드러눕다시피 하며 반대를 하길래 그때는 저도 이 결혼은 도저히 못하겠다 생각해서 잠깐 남편과 헤어진 적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랑은 절대 못 헤어지겠다며 본인이 자기 엄마 설득한다고 말했고 그래서 얼마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었죠. 어머님도 결국에 가서는 본인 아들 고집 못 이기고 끝내 저희 결혼을 승낙하셨어요. 솔직히 저도 그때는 결혼 다 필요 없고 헤어지겠다고 마음먹을 정도로 큰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제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없었지만 제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불행하거나 못났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대학을 갈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회사에 취직할 때도 부모님이 없다는 점이 제게 약점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힘든 가정 상황에도 굴하지 않았다고 가산점을 받아서 취업에 도움이 될 정도였어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될 줄은 예상을 못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반대하실 때 많이 당황했었죠. 어쨌든 저도 그때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시집 갈 때 할머니 도움을 받을 생각 없었지만 나중에 따로 저를 불러서 혼수하는 데 쓰라며 큰돈을 내어주셨어요. 기대한 적도 없고 서로 말은 안 했어도 예전부터 저는 제 힘으로 시집 가야 한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뜻밖의 할머니 도움이 제게는 정말 큰 감사와 감동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한번 결혼 승낙을 못 받을 뻔했기 때문에 결혼 준비하면서도 내내 의기소침해 있었고 시댁에서 집 구하는데 큰돈까지 보태주시니까 당시에는 더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때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덕분에 모자람 없이 구색 맞춰서 시집갈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여러모로 제게 부모님과 같은 존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튼 시댁, 특히 시어머니가 신혼 초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시댁에 가도 저한테는 별로 말도 걸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대하셨어요. 다른 시어머니처럼 유치하게 나한테만 찬밥을 준다거나 시댁에 가면 저한테만 일을 시키거나 하는 식으로 괴롭히는 시집살이는 없는 건 다행이었습니다. 그냥 제게 관심이 없어 보였고 저한테는 궁금한 것도 없는지 물어보는 것도 없고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하셨어요. 아마도 결혼을 반대를 하시면서 그때의 감정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냥 제가 별로 며느리로서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었겠죠. 제가 아무리 눈치가 없다지만 너무 티나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서 행동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제게 비교적 잘해줬고 결혼한 뒤로는 시댁에 갈 일도 별로 없어서 괜찮았어요. 가끔은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시댁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했을까 싶어서 아쉽고 서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 먹어봐야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으니 제가 먼저 며느리 도리를 다하면서 살다 보면 언젠간 저를 인정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해서 내키지 않아도 제가 먼저 연락드리고 때 되면 선물도 보내고 용돈도 보내드렸죠. 지금까지 그렇게 몇 년 동안 살아왔는데 작년에 하나뿐인 제 친정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갑자기 달라진 시부모님의 태도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장례식이 막 끝나고 나서 얼마 후까지는 제가 워낙 정신도 없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남편과 시댁 사람들이 제게 따뜻하게 대해줘서 그저 고마울 뿐이었어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는 역시 힘들 때는 의지하게 되는 건 가족뿐이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저도 덕분에 더 힘내서 일찍 회복하고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요. 사실 저는 할머니가 제 앞으로 남겨놓은 유산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되는지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고모가 유산 분배할 때 제 몫을 조금 더 나눠주시겠다고 할 때 괜찮다고 거절했는데 그때 고모가 본인 상속세 문제를 처리하면서 제 것도 같이 한 번에 해결해 주셨거든요.
지금 남편과 살고 있는 신혼집 말고는 그 이전까지는 제 앞으로 부동산 등기를 쳐본 적도 없고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같은 것도 내본 적 없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상가야 그렇다 치고 할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땅이 어떤 땅이냐고 하면 예전에 할아버지 살아계실 적에 나중에 두 분 노후를 보낼 전원주택을 짓겠다면서 양평에 3,000평짜리 토지를 사놓으신 적이 있었어요. 땅 뒤로는 작은 산이 있었고 집터 앞으로는 동네 개천이 흐르는 곳입니다. 한번 가본 적은 있는데 크기만 크지 덩그러니 길 하나만 나 있고 주변에 다른 집도 별로 없는 데다 번화가도 아닌 시골이라서 그게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제게 뭔가를 남겨주셨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죠. 어릴 적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았을 때 집이 넓고 좋았고 제가 필요한 건 말하기도 전에 다 사주시고 용돈도 항상 넉넉히 주셨지만 그저 혼자 남겨진 손녀가 불쌍해서 잘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저한테 주신 땅도 비싼 땅이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고 어차피 당장 내다 팔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시세를 알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게 아니셨나 봐요. 저 모르게 부동산에 연락해서 그 땅에 대해서 조사도 다 해보셨고 주변에 다른 땅들이 거래된 시세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알아보셨어요. 이건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심지어 부동산 사장님의 소개로 그 땅을 통째로 사겠다는 사람과도 만나서 실제적인 매각 금액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하면 작년 연말부터 갑자기 남편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그 시골 땅 세금만 나오는데 그냥 팔아서 뭐라도 투자하는 게 어때? 저는 남편에게 그 땅이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유산이고 어차피 시골에 있는 건데 팔아봐야 얼마 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갖고 있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께서도 그걸 당신이 계속 갖고 있길 바래서 주신 건 아닐 거야. 팔아서 그 돈으로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살라는 마음이셨겠지. 어차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선사는 고모한테 있는데 그 정도는 제가 팔더라도 문제될 건 딱히 없다 하더라고요. 적극적인 그 모습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때는 남편이 하는 말에 설득당해서 우리 애도 점점 커가는데 땅을 팔아서 몇 억이라도 건질 수 있으면 깨끗하고 넓은 집으로 이사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알아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틀 후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양평 그 땅 말이야. 평당 60만 원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지금 당장 계약하자. 3,000평짜리 땅이니까 평당 60만 원이라고 하는데 순간 얼만지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기껏 해봐야 3억 4억 정도 될 줄 알았는데 18억이라는 놀라운 금액이었습니다. 그게 맞냐고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봐도 그 동네 지금 땅값이 몇 년 전부터 엄청 올라서 평당 60이면 그렇게 비싼 금액도 아니라고 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이나 도시도 아니라 시골에 있는 땅이 이렇게나 비싼 땅일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갑자기 큰 금액으로 산다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저는 기쁘기보다는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일단 생각 좀 해보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남편이 쉬지 않고 카톡을 보내더니 이건 기회라면서 잘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까지의 남편처럼 항상 여유있고 저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남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고 옆에서 자꾸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팔아야 한다면서 닥달을 해대니까 저도 결국엔 그런가 보다 하고 알겠다고 팔자고 이야기했죠. 남편은 부동산 약속을 잡겠다면서 한참 들떠있더니 그 돈으로 집은 어디로 이사를 가고 자기 차도 외제차로 바꿔주냐면서 신이 나더라고요. 저도 너무 큰 돈이라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아직 1년도 안 지났는데 받자마자 팔아버리니까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결국 저는 일본에 있는 고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 돈을 받고 땅을 파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봤어요. 고모는 제가 돈이 필요하고 가족들이랑 그 돈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팔아서 써도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라고 했고 대신에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인지 남편이나 주변에서 재촉하니까 내키지 않는데 팔기로 한 건지 그것만 확실하게 정하고 행동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모의 말을 듣고 나니 저는 마음을 더 정하지 못하겠고 지금 당장 사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이걸 팔아버리고 나면 할머니와 연결되는 점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슬펐습니다.
혼자 밤에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했는데 애초에 그 땅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후를 보내시기 위해 주택을 지으려고 구입하신 땅이라서 더 마음에 걸렸어요. 이틀을 밤낮으로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에게 여보, 미안한데 난 아직 잘 모르겠어.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돼서 벌써 팔아버린다는 게 영 내키지가 않네. 당장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 천천히 생각하면 어떨까? 제 말에 남편은 크게 당황하면서 부동산이랑 주말에 만날 약속 다 잡아놨는데 이제 와서 제가 이러면 중간에서 자기가 곤란해진다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제 마음이 좀 정해지면 그때 다시 진행을 하자고 부탁했고 결국 남편도 알겠다면서 일단 당신 생각이 먼저니까 존중해야지. 그럼 이 문제는 괜찮을 때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말은 했지만 서운해하는 감정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저희에게는 큰돈이었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를 2채 사고도 남는 정도였으니까 남편과 제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버릴 만한 돈이었죠. 그 땅을 팔면 우리 아이에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 수 있고 남편도 저도 앞으로 고생을 덜하고 살 수 있었지만 어차피 양평에 그 땅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급하게 팔아버릴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팔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저녁을 밖에서 외식을 하게 됐고 남편은 소주도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일찍 잠이 오진 않아서 거실에서 늦게까지 TV를 보고 있었는데 술 때문인지 피곤하다고 하던 남편이 먼저 씻고 잔다며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땅을 당장 안 판다고 해서 조금 마음이 상했나 싶긴 했지만 어차피 나중에 팔게 되면 그때는 정말 남편 차를 새 차로 바꿔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그날따라 남편이 핸드폰을 거실 소파 위에 두고 자러 갔는데 한밤중에 폰이 계속 띠링띠링 울리더라고요. 평소에 연락 올 곳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TV 보고 있는 제 옆에서 자꾸 진동이 울리길래 누가 이 시간에 연락을 하나 짜증이 나서 남편 핸드폰을 확인했죠. 근데 시어머니와 신우가 남편에게 카톡을 계속해서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카톡은 굳이 들어가서 안 봐도 핸드폰 메인 화면에 방금 온 메시지가 뜨잖아요. 기본 화면에 떠있는 메시지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너는 네 마누라 그거 하나 설득도 똑바로 못하냐?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어서 잠금을 풀어서 카톡을 확인했는데 남편이 저모르게 시댁 식구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시부모 두 분과 아직 결혼 안 한 신우가 있었는데 이 밤중에 무슨 대화를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져서 단체방에 들어가서 전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 안은 완전히 제가 모르고 있던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 남편을 포함해서 4명의 시댁 집안 사람들이 짐승으로 보이더라고요. 4사람은 제가 물려받은 땅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팔면 어디에 어떻게 쓰고 아파트 사고 외제차 사고 내년 봄에 결혼한다는 신우 혼수도 제 돈으로 하고 완전히 머릿속으로는 자기들 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오후에 갑자기 땅을 안 팔겠다는 소리를 하고 난 뒤로는 신우와 시모가 완전 화가 단단히 나서 남편에게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는 현기증이 날 정도였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갑자기 큰일을 당하고 그 뒤로 눈에 띄게 제게 잘해주고 아픔을 통해서 가족이 더 끈끈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부 꿍꿍이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잠도 안 자고 그 단체 채팅방에 있는 최근 몇 달치 카톡 대화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처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유산을 물려받은 걸 알게 된 순간부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혼자 남은 저를 구워 삶아서 돈을 다 빼돌려야겠다 그 생각뿐이었죠. 게다가 남편이 저한테 60만 원이라고 했던 땅값은 실제로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었는데 제 뒤통수를 치고 땅을 산다는 사람에게 시부모가 뒤로 큰돈을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 가족들의 더러운 대화를 읽고 있는 와중에도 시어머니와 신우는 제 남편에게 빨리 저를 다시 설득해서 그 땅을 지금 팔자고 이야기해보라며 난리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 믿고 가족이라 생각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시댁은 땅 판 돈 받으면 큰 집으로 이사 간다면서 지금 사는 집도 부동산에 이미 내놓았다고 말했어요. 그 말 들으니 진짜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싶었습니다. 제가 먼저 돈 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뒤로는 저를 속여서 헐값에 땅을 팔게 하고 그 뒤로도 저한테 큰돈 생겼으니까 시댁 좀 도와주자는 명목으로 그 돈마저 뺏어갈 생각이었겠죠.
안방에 들어갔더니 나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화가 났는데 술에 취해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 너무 열이 받아서 지금 당장 무기라고는 제 두 손뿐이라 양손을 마구잡이로 휘둘러서 남편 뺨과 제 손이 닿는 모든 곳을 내려쳤어요. 어찌 보면 원망의 분풀이었죠. 연속으로 수십 대를 맞고 일어난 남편은 지가 맞은 줄도 모르고 당황하며 눈만 껌뻑대더군요. 그러다가 맞은 곳이 아팠는지 화를 내려는 순간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제가 따져 물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당황하고 제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술술 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모랑 신우가 시켜서 자기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데 제가 본 내용으로는 남편도 이 와중에 외제차 하나 뽑을 것 같다며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다 필요 없으니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7년 동안 같이 살아온 믿음이 겨우 이거냐고, 이제는 내가 너를 믿고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제 와서 딴소리하면 당신네 가족 모두 사기죄로 고소해버리겠다고 했어요.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이 울면서 빌고 잘못 생각했다고 사과했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도 필요 없으니 그 대신 아이랑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나머지 부부의 재산은 정확히 반씩 나누었고 며칠 뒤에 남편이랑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습니다. 중간에 시어머니한테서 연락도 오고 신우도 제게 평소에 안 하던 연락을 하루 종일 했지만 전부 다 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더러운 변명을 듣고 싶지도 않았고 어차피 남편과 다시 살 생각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제가 남편과 이혼한 지는 지금 2달 정도 지났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땅은 팔지 않고 지킬 수 있었고 앞으로도 별일이 없다면 지금처럼 그냥 갖고 있고 싶어요. 제가 직장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으로도 아이와 제가 생활하기엔 충분하고 할머니가 주신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도 큰돈은 아니지만 쏠쏠하거든요. 남편과 시댁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우리 할머니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아서 너무 기분 좋아요. 자기들끼리 김칫국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당분간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네요.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많은 분들도 올해 잘 보내시고 내년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